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자고 일어나면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이 많이 올라가지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과, 두 번째는 북한이 저렇게 지금 호시탐탐 남한을 대한민국을 침범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를 하고 있는가, 그 걱정을 하고, 세 번째는 집 걱정을 많이 한다 합니다. 집 걱정.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미국하고 싸우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양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또는 쳐들어오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장 해제가 됐다. 그나마 군산에 있었던 핵무장까지도 다 철거가 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남한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영철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남한에는 핵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싸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핵을 가지고 있고 남한에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남한에서 핵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북한에서 끌려다니고 억압다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핵을 가지고 있으려고 만들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 한미 우호 조약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핵우산이 되어주겠다. 그러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또 미국에서 다 핵을 만드는 걸 별로 원치 않아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응을 해서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원자력 개발에서 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몇 개월이면 만들 수 있는 아주 세계에서 최고의 원자력 개발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이 이제 핵우산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한미 우호조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우호조약을 좀 깨고 있으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드 배치하는 문제도 사드를 갖다 놓고도 이제는 사드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래서 한미 우호조약보다는 자꾸 친중 정책으로 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핵을, 우리나라도 반드시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핵이 있어야만,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힘을 기려서 상대방의 강약, 북한에는 핵이 있어서 강하고 남한은 핵이 없어서 그 재래식 무기는 남한이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약자 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대성이거든요.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2개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것이 억제책이 되는 것이지,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은 핵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남한을 우습게 알고 항시 옛날에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범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또 북한은 남한을 대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술 핵을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글로벌 세계화라는 그 명목하에 평화를 유지하자는 그런 뜻으로 미국으로 이제 철수가 됐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핵무기도 우리도 가지고 무장을 해서 북한을 위해서도 북한이 생각하기를 남조선이
우리보다 더 강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 전쟁하면 우리가 죽겠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사회자에 되시는 대표 회장님께서 지금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핵도 문제지만은 국가 안보가 사실 아주 완전히 한 육해공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GP가 파괴되고요. 한미 군사 훈련이 중단되고 또 이제 복무기간이 뭐 17개월로 뭐 단축이 된다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최소한도 뭐 그냥 3년 가차 이렇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훈련도 안 되고 정신통일도 안 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사실 전방의 GP들은 다 그냥 철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나라가 안정이 돼서 국방이 안정이 돼야 뭐 경제도 있고 종교도 있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핵도 문제지만은 안보 문제가 참 아주 위기에 있고 지금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 그래요. 자, 우리는 남한과 북한에서 힘을 합해가지고 저 일본과 싸우자.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외국의 자본이 76조가 빠져나가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그래서 한미 우호적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일본,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라는 게 뭐냐면은, 북한을 대비해서 남한과, 대한민국과 일본과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정보에 빠르고, 일본은 군사적으로 강화해서 서로 반공적인 문제를 내서 지소미아의 그 법을 이렇게 체결을 해서 미국도 간접적으로 끼고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자꾸 지금 현 문재인 정부 가운데는 지소미아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좀 연장은 됐습니다만은 자꾸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국방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대단한 아주 위기를 자초해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맹이란 것은 동구권, 과거 말하면 북한 또는 중국, 옛날에 소련 체제를 동구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소미아가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해방 이후로 북한이 남침을 하면 그대로 다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북한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무장으로 어떻게 하면 북한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과 남쪽에 있어서의 무장 관련해서는 간단합니다. 기존의 무기 체제로서는 남쪽이 월등합니다. 그리고 5성능의 무기, 최첨단의 무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아주 정밀도가 정확한 무기 등등에서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받아내고 숨기고 받아내고 숨기고 하면서 뒤에서 핵을 개발해낸 것이 오늘날의 북한 핵입니다. 북한 핵을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비대칭적인 전력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비대칭 전략. 그렇죠. 비대칭 전략이죠. 네. 그런데 설령 지금 비대칭 전략일지라도 북에서 핵을 쓴다는 것은 곧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고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는 미국, 북한이 미국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한미 동맹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푼도 없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상호 협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호 협정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잘못되면 우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탁월한 지도력에 걸어서 그런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동맹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 주변에 일본에 지금 항공모함이 2개가 있고, 그다음 강습함, 그리고 또 저쪽에 인도차이나 쪽에 하나, 이렇게 3개의 항공모함이 와 있습니다. 물론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와 있겠지만은 그렇게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북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대응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김정은이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해. 한편으로는 똑똑한 뜻은 이 좀 뭉쳐다는 거다고 앞과 뒤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가 네.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지지 않고 또 이번에 외무상을 아주 강경 노선으로 바꿨습니다. 강경 노선을 듣고 있는 사람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의미하는 것은 미국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 오로지 우리는 싸우겠다. 네, 그런 의도로 보이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기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거기서 쓰고 나온 핵 폐기병에서 조금만 그걸 재처리하게 되면은 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중요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우리도 준비 태세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공산주의로서는요 기동전과 진지전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1918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가 끝나는 것은 원시 공산주의, 그 다음에 봉건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산업 자본주의, 그 다음에 고도의 자본주의, 선진 자본주의, 그 다음에 최고의 공산주의가 선진 자본주의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잘사는 선진국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현되지 않고 실현된 것은 가장 못 사는 농업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런데 그 공산주의라는 것은 워낙 철저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주변국 40개국을 먹었습니다. 40개국.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100여 개를 먹었어요. 그 나라를. 그래서 그걸 좌우 합작해서 다 먹은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펼쳐진 그런 가능성 좌우 합작을 한다든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한테 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그 사항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무기를 계속 더 증강해가지고 북한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 네. 드론 기술이 지금 세계적이에요. 드론 기술이.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이란 장군을 갖다 드론으로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위에서 드론에서 딱 그 칼침을 쐈는데 그 담당자는 딱 죽을 정도로 수천 킬로에서 조정해가지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 맘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좀 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상당히 떨 것 같아요. 막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기 체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핵만 없을 뿐이지 상당한 무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F-35도 지금 성능이 부수한 겁니다. 이미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휘젓고 도왔는지 몰라요 지금 그것은.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미국 그 전폭기와 미국의 그 전투기가 북한 NLL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 항공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 발견을 못한다는 것은 곧 손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것은 일부러 스텔스기가 아닌 비행기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큰 비행기가 들어가면은
비투기가 폭격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주변에는 수많은 비행기가 따라갑니다. 폭격기는 자체 방어는 일이 없어요. 무기만 치고 있을 뿐이지. 그 주변에는 스텔스기가 수없이 따라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전직 미국 공군 조종사가 군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답변이 적국의 항공을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살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발견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북에서 과연 친다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할 겁니다. 못하고 치는 순간에 북은 완전히 박살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부국강병이라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유정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를 맡고 있는 그런 세력하고 국민들의 정서가 좀 틀리다. 어떻게 하면 지금 현 정부의 유정자들은 북한을 뭐 달린다든가 어스른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정책을 갖고 있고, 국민들은 금방 북한은 자꾸 미국을 상대한다 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날만 새면 또 자기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항시 남한의 그 편안하게 살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한테 행패를 부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때문에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큰 대기업자는 대기업자로, 또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대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세금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때문에 지금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인천 지역인데, 인천 지역에 남동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30%가 부도났다가 다시 또 거의 한 60% 정도가 부도나고, 가동하고 있는 회사도 기껏해야 70~80% 정도만 가동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저임금제와 그 다음에 또 세금 문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은, 이 세금이라는 것은 그 국가가 못 사는 사람이라든가 자기 또 포퓰리즘에 의한 자기가 도와줄 사람, 자기 표를 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 차원의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를, 그게 아니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우리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생산량으로 인해서 이익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을 보답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것을 소모성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소모성으로 다 뿌린다는 것은 곧 국가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세금이 나온 것이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어떤 법이든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선택의 자유가 있는 법이라면 그 자유주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 제도 권한이 있느냐 하면 이것도 자본주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은 자기들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공장을 짓든 B라는 공장을 짓든 C라는 공장을 짓든 D라는 것을 하든 거기서 어떤 물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면은 주어진 세에 따라서 그대로 세금을 다 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지금 가장 권력기관에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거나 빨리 정보를 해가지고 그리고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인데 여기에 적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강남 좌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도 본다면은 우리의 세금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다 봅니다. 이대로 쭉 가게 된다면은 지금 목적이 세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바닥이 된 상태까지 가게 될 것이고 세금이 완전 바닥 상태에 간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곧바로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체제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금을 국가에서 직접 걷기 위해서는 전 국토를 국유화해야 되고 전 기업체를 국유화를 해야 되고 전 사람들을 국유화를 해야 됩니다. 전 사람들을. 그래서 토지를 어느 정도의 할당된 양을 주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생산했으면 그걸 세금을 내라 하는 그런 체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계급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가 돼야만이 현 체제를 그대로 이끌어나가는 하나의 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세금을 무작정 막 걷어들인다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이 폐막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회주의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 흐름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하나하나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예. 세금을 걷는다는 그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지금 올렸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은 얼마 안 되고 표를 얻기 위한 다음 정권을 또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권으로 이렇게 우리가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용철 목사님은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세금 걷는 것은 자유인데 국민을 위해서 그럼 세금을 써야 되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세금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지금 이게 박사님에게도 질문을 했고 저에게도 지금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국방의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먼저 이제 이제 우리 안보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ICBM이라고 하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이고 SLBM을 통해서 미국의 본토까지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북한에서는 핵을 계속해서 개발한 것은 사실 미국하고 전쟁하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남한을 이제 침략을 했을 때 미국에서 간섭을 못하게 가담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핵을 계속해서 개발한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북미 회담이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김정일이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하다가 지금도 이제 회담이 결렬되고 참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침이라고 하는 어떤 핵을 쏴가지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전쟁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김정은 하나만 딱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북한의 정권에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는 전부 다 자기 자기 고모부요. 고모부도 그냥 처형을 장성택을 처형해 보려고 지금 이영호도 보면은 이게 또 다 이렇게 처형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 이제 김일성의 아들의 이제 보면 김정일도 있지만 김평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김일성이가 아들을 할 때 김정일에게는
그 정치를 그리고 이제 김평일에게는 국방을 이렇게 맡기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김평일이는 이제 못 오게 되고 이제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다 보니까 그냥 김정일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냥 김평일의 뭐되기 때문에 이제 김평일이 외교 뭐 그냥 대사로 여러 군데 가게 되는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김평일도 이렇게 소환을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환을 하면은 오게 되면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외국으로 가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은 결국은 미국에서는 전부 다 이제 숙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들입니까? 이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도 측에 있는 분들이 전부 숨고 그냥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인민들에게 이제 배당도 안 되고 이제 배급도 안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충성심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번에 뭐 4일 동안 이렇게 상하 모든 지방 자치에 있는 관원들까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무너지느냐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 정권을 이렇게 좀 없애버리게 내침해서 그 사람 하나만 이렇게 없애는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도 이제는 막 나가는 것이고 트럼프도 지금 대통령도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제는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무지무지한 그 한반도의 지금 평택이라든지 뭐 아래에 우리나라의 그 비행기가 아주 무지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그걸 숨겨왔습니다. 막 핵을 우리가 폐기했다 어쩌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너무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해갖고 다 있는 곳을 다 알아내니까 그것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야, 한번 붙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이제 금년 말이면 이제 선거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전쟁보다는 그냥 이렇게 적당한 개인적인 악한 자를 제거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주도 성장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자영업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냥 텅텅 비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적인 실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문가인 장관을 예를 들면 경제적인 장관이라든지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정권에 유의하기 위해서 비전문가를 갖다가 앉혀놓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뭐 그냥 아주 그냥 아무 무식한 사람이 그걸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대기업을 막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도한 세금도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게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많은 개발을 할 수 있고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직업 창출은 없고 계속해서 이제 국비를 뭐 복지를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서 또는 뭐 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들 이익으로 막 돈을 마구 써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국가의 세금을 적소에 써야 되는데 세금을 엉뚱한 데다 막 써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건 물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세금이 너무 과한 것도 과한 거겠지만은 베네수엘라처럼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그냥 90% 이상을 갖다가 이제 그냥 석유가 세계에서 제일 일로 많은 나라라는데 그냥 계속해서 그냥 수입은 안 하고 이제 차장에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해갖고 분배를 해야 되는데 수입은 그냥 놔두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 국가의 돈을 가지고서 96%라고 하는 세금으로 아예 그냥 구제로 이렇게 복지로만 다 줘버리다 보니까 정부가 완전히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정권을 잡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한심을 사다 보니까 아마도 재정 파탄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냥 망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꼴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빈약한 나라가 됐다.
베네수엘라가 정말로 세금 걷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세금을 어느 곳에 쓰느냐, 누구한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세금은 골고루 꼭 필요한 사람에게 국민들한테 세금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표 얻기 위해서 한심을 사기 위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세금을 쓰고 있다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 박사님은 네. 하신 말씀이 참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네. 얘기해서 이제 마무리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저는 지금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가 좀 강력히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안보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심각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3월 위기설이 나오고 뭐 4월 위기설이 나오고 등등 그러는데 이와 같은 것은 4월이건 3월이건 내일이라도 당장 터질 수 있는 그런 위기스러운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 광을 보게 되면은 기동전으로 해서 6.25 때 스탈린의 명을 받은 김일성이가 내려왔습니다. 김일성이가 내려와가지고 기동전으로 속도전을 해가지고 3일 만에 한반도를 점령하겠다. 미국이 들어가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죠. 메가더 장군이라는 훌륭한 전략 30년 동안 전선만 다닌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가만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르크스 레닌도 사회 초기 자본주의를 지켜보면서 공산당 선언을 했지만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몇몇이서 모여서 했지만은 그런 그 소련식의 통일 방법을 보고 적화 통일을 보고 여기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그람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그람시는 2층 집에서 태어났는데 하녀가 잘못 들고 가다가 하녀가 계단에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서 얘가 척추를 다쳤습니다. 이 어머니가 심지어는 척추를 폐기해서 그 코를 매달려 놓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키가 152 정도 그리고 계속 지진하라로 해서 좀 당한 얘기죠. 우리말로 보면 왕땅을 당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는 좋기 때문에 지적인 것을 머리로 풀었어요. 머리로. 근데 공산주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다 해서 이탈리아 정부에서 잡았습니다. 토리노인데 이탈리아 토리노가 유럽 공산주의의 본산지입니다. 본산지. 지금도 가면은 그런 냄새가 풍기고 그러는데 본산지예요. 그게 법원에서 이 사람의 두뇌를 24년 동안 20년 동안 밖으로 쓰지를 못하게 하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다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분은 안에 들어가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프리즌 노트라 해가지고 옥중 서신을 썼어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공산주의 스탈린이 했던 공산주의 그건 계급투쟁론이었습니다. 계급투쟁론을 통해서 순간에 폭동을 일으켜서 아주 못사는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공산주의를 만드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를 했고 말이 바뀌었군요. 선진국에서 해야 되는 이루어진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수용한 사람이 바로 그람시입니다.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것을 공사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곧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이겁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분개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 평등의 세계에 공산하여 우리가 이룰 것은 억압과 압제여
채찍 일이자. 이게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공산난상이 진행되고 전 세계 인민들을 공산화에 동원시켰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이 문장 쓰는 것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뺨 가버려요. 입이 눈알이 튀어나왔다 합니다. 이렇게. 야, 이 뭐야 이게 하면서 눈알이 한 1m를 튀어나갔다 들어가요. 그런 정도로 멋진 시를 쓰고 감동을 주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이제 통일 전략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실패를 1차적으로 기동전이라는 게 실패한 것을 보고 그람시는 여러분 기동전을 하지 말고 진지전을 하자. 진지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진지라는 뭔지 아실 겁니다. 진지를 딱 펴놓고 요새를 살피는 거예요. 어디에 적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보면서 필요한 무기를 충전도 하고 필요한 뭐가 있으면은 물이 부족하다면 물도 충전을 하고 어디에 뭐가 좀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그걸 또 가져오자. 어디가 약한 부분이 어디냐 이것도 치자 하는 그 진지전 이걸 하자는 전법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복잡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까지도 복잡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네오 막시즘인데 다시 얘기하게 되면 문화 막시즘입니다. 문화 막시즘. 그래서 문화 막시즘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랍니다. 영혼을 가서 무조건 두드러 패서 개급투쟁 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라. 못 사는 사람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 감동적인 시, 감동적인 예술, 감동적인 문화, 감동적인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금방 그 아주 감동적인 제가 찬양을 듣고 그냥 눈물이 났는데 이렇게 감동을 주라 이겁니다. 감동을 주면은 곧 넘어오기 때문에 감동을 주고 이 영혼이 흔들리게 되고 영혼이 흔들리게 되면 성령이 흔들리게 되고 성령이 흔들리게 되면은 곧 자기들한테 넘어온다 이게요. 사상 자체가.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이미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넘어온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서서히 침투를 시킨 겁니다. 각 기관에 침투를 시켜서 그 기관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각 기관 한 나라의 각 기관이 지금 한 5천 개 정도 될 텐데 5천 곳에 전부 다 들어갔다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그런 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론기관 청와대 60%가 지금 옛날에 수사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군부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쿠데타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쿠데타하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국민들 지켜야 되겠지만은. 근데 아까 국가안보 문제 되겠는데 벌써 청와대가 휴전선이 뻥 뚫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부대를 기계화 사단, 보병 사단, 특히 제가 수경사를 나왔기 때문에 52, 56, 57사, 그 다음에 수경사 이렇게 해서 수도 방위사를 바뀌었는데 52사단을 없애버렸다고요. 부대를 아예 주체를 없앴어요. 그리고 탱크가 들어오는 길목마다 막을 수 있는 탱크 들어오는 그 폭탄 터뜨려가지고 세멘트를 덩어리 밑에 길에 내려 때리거든요. 그 지체할 수 있는 길. 그거까지 다 없앴습니다, 이게. 목을 빵 뚫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고속도로나 좀 뚫었으면 좋겠어, 고속도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북에서 우리나라를 내려오겠다는데,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북을 뭘 믿고 그걸 다 뚫어놓냔 말이죠. 예. 북에는 전혀 떨어진 게 없습니다. 우리만 제가 뚫어놓고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고를 보더라도 정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진지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먹혀 들어가 있고 이 그람시라는 152짜리 허리를 다친 그 사람의 네오막시즘, 문화막시즘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생각나시죠? 봉오동전투, 그 다음에 또 변호인, 노무현 대통령을 전제로 한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죠? 그거, 그 다음에 기생충, 그게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좀 길게 좀 해야 돼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 그렇게 있었고 제가 또 이제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좋게 보여요. 눈알 띄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 경제는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경제를 펼치지 않으면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습니다. 자본이 없기 때문에 세계 각국과 서로 글로벌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 자금률이 25%입니다. 25%가 이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현 정부는 지금 외교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 나라들과의 거의 손이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넓혀가지고, 거기에서 차제를 갖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팔아서 그 이윤을 남겨서 그걸로 해서 국민들로 보이 살리고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소득 주도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로 이 김정은은 똑똑하다는 게 그게예요. 스위스에서 그 유학생활했는데 유학생활하면서 뭐에서 받아들였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인텔리죠, 사실은. 사람만 안 죽이면 좀 멋진 인텔리인데 왜 공업을 갖다 죽여버립니까, 그거. 그거는 인간 완전히 그냥 백정이지. 그거 어떻게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게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뜻이 다르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조금만 뜻이 다르다 하면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한 것이 우리는 글로벌화 되는 것을 막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김정은이는 글로벌화를 시키고 있어요. 글로벌화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핵을 지금 개발했지 않습니까? 지금 6발, 7발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숨어서 만들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 한 200발 이상 만들었을 겁니다. 200발. 200발 이상 만들었는데 지금 중동의 화해거라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무슬림들을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 시골 보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헤매고 다니다가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은 원래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내가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데 거기 와서 나를 딱 세워버리니까 이 무슬림들이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슬림은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는데 시아파가 이것들이 좀 씨가 좀 세요.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란입니다. 옛날 엘란인데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말만 나오면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과 북한 간엔 핵 관련해서 거래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을 가지고 있다면 핵을 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끝나갑니다. 나 조그마하기 때문에 핵포탄 하나 쏘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핵을 점점 소량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비밀리에 미국이라든가 근처에 가서 입국을 해서 미국 워싱턴이나 한 중심에 가가지고 거기서 테러 집단들이 테러로 핵포탄을 터뜨리겠다는 요구했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정말 휴상한 재림, 하느님께서 정말 재림해가지고 이 구원하기 전까지는 하느님의 힘이 닿지 않기까지는 완전히 지구 초토화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는 그런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인도하는 기독교적인 민주, 자유민주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것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박사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사회주의는 1920년대, 30년대에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사파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렇죠. 사상 무장을 시켰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배워야 할 것은 힘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해야 된다. 북한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런 무기로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런 논리를 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1분에 이제 예,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폐일은하고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제 이 공산주의의 사상은 이 볼셰비키,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인데,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서 자유와 그 평등하게 나누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인데, 사실 이제 이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서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듣기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은 평등도 아니고 또 이렇게 공동으로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공동 분배도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러시아라고는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그걸 성공을 했어요. 공산주의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유럽을 이제 공산화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공산주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실 유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또는 이제 교회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본을 대줘가지고 장사도 하게 되고 자영업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천민들에게 가진 자, 그러니까 부르조아 프로레타르, 부르조아는 자본가들, 프로레타르는 이제 노동자들. 근데 노동자들은 천대 받고 그냥 멸시받으니까 이 혁명만 일으면은 그냥 전쟁만 일으키면은 혁명에 가담해가지고 그냥 정부를 타도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프로레타리아라는 이게 뭡니까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또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대줘가지고 우리들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래가지고는 전쟁에 오히려 그냥 그 혁명군에 가다버린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본주의를 파괴해야 되겠다. 교회를 파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소련 연방공화국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로 세계를 정복을 했지만 70년 만에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지금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려고 경제적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전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그걸 인민민주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그건 시장경제, 한미우호조약, 기독교 인문론, 이 네 개의 기둥을 통해서 70년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게 되는데 이걸 자꾸만 반대해서 북한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멸종으로 위기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또 부자 나라가 돼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련이 망한 것도 돈이 없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바로 성사갈 수 있도록 국민들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서 잘 우리들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네. 1분 정도. 예, 간단히 정리 끊어보세요. 이게 나옵니까? 네. 예,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1분. 그 통일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인데 그 전략의 핵심은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같이 깨끗하게 멋지게 신선하게 같이 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성공하게 되면은 그 세력은 없앱니다. 토사구팽시킵니다. 또 나가다가 또 보면은 토사구팽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것은 순수한 공산주의만 남게 됩니다. 지금 소련이 있죠.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미국하고 그때 소련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습니다. 지금까지 반공주의와 소련 그런 주의가 아니었어요. 친한 친구주의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꾸 반공 얘기하고 그러니까 귀찮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주변에 40개국이라는 나라가 전부 다 공산화가 됐더란 말입니다. 도대체 뭘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통일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시작하는 거죠. 좌우 합작을 해서 같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는
암살을 시키든 우파를 암살을 시키든 뭘로 죽이든 간에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그게 공산주의만 남겨놓고 공산주의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유설기관이 있었던 나라가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낮은 단계의 동일 연방제, 이것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우리 전 국민이 정말 눈을 뒤집어 까고라도 정확히 살펴봐야 할 그겁니다. 좌우 합작, 이 문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연구하고 생각하고 연구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걸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은 잘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경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잘 살려서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으뜸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네.